6강. 이평선의 방향이 왜 중요한가? 주가와 이평선의 위치를 배웠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평선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평선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는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디오북 원고 주식 차트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의 방향입니다. 이평선이 위를 향한다는 것은 최근 주가의 평균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의 평균 가격이 높고 오늘보다 내일의 평균 가격이 더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평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주가의 평균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하루 이틀 반등하더라도 이평선이 계속 아래를 향한다면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위치와 함께 이평선의 기울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위로 꺾이고 이어서 10일선이 위로 돌아서고 21선까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61선과 121선까지 천천히 위로 방향을 바꾼다면 단기 상승을 넘어 중장기 추세까지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평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5일선은 상승하는데 21선과 61선은 여전히 강하게 하락하고 있다면 단기 반등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차례대로 위를 향하고 주가도 그 위에서 움직인다면 차트의 힘은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차트에선 여러 이동평균선이 마치 한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처럼 함께 위를 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차트에서는 이평선들이 아래를 향하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이평선에 부딪혀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평선이 옆으로 평평해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내려오던 이평선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눕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 뒤 이평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위로 향하는 이평선은 상승의 힘, 아래로 향하는 이평선은 하락의 힘, 옆으로 누운 이평선은 힘겨루기 구간, 그리고 여러 이평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수록 추세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오늘 6강의 핵심입니다. 주가의 위치만 보지 말자. 이평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자. 주가는 하루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시장의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보여줍니다. 다음 7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평선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7강. 정배열과 역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평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차트를 보는 순간 지금 이 종목이 강한 흐름인지 약한 흐름인지 큰 그림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원고 먼저 정배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배열이란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긴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위에 5일선, 그 아래 11선, 그 아래 21선, 그 아래 61선, 그리고 더 아래에 121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이 기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최근에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과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정배열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5일선이나 21선과 지나치게 멀어졌다면 정배열이어도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배열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현재 추세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은 정반대입니다. 긴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짧은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1선이 위에 있고 그 아래 61선, 21선, 11선, 5일선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최근 주가가 과거의 평균 가격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하락 추세에서 역배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싸 보인다고 생각하고 역배열 종목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배열 상태에서는 위쪽에 수많은 이동평균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면 21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61선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121선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종목은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5일선이 돌아섭니다. 그 다음 11선이 움직이고 21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돌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이평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면서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추세는 하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강한 종목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지, 기울기는 어느 방향인지,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7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배열은 상승 추세의 구조, 역배열은 하락 추세의 구조, 그리고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차트는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 이평균선들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차트가 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8강에서는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신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8강,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무엇인가? 이번 8강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디오북 원고 먼저 골든크로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란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5일선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5일선이 21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두 선이 서로 교차합니다. 이것이 골든크로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최근 주가의 평균 가격이 과거의 평균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주가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골든크로스를 상승 신호 중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4강에서 배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만들어지는 후행지표입니다. 주가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 다음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장기 이동평균선과 교차합니다. 따라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자체보다 어떤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간 하락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21선이 평평해지고 61선의 하락 기울기도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돌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골든크로스는 추세 변화의 신호로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미 크게 급등한 상태에서 뒤늦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골든크로스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는 골든크로스의 반대입니다.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 위에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5일선도 아래로 방향을 바꾸고 결국 21선을 아래로 뚫습니다. 이것이 데드크로스입니다. 최근 주가의 평균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크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락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뒤늦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신호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주가의 위치도 봅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도 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판단의 근거는 더 강해집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차 자체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강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든크로스 이후 단기선과 중기선이 함께 위를 향하고 주가가 그 위에서 움직이며 이평선들이 하나씩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면 추세가 실제로 강해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8강의 핵심입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 데드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차 하나만 보지 말고 이평선의 방향과 전체 배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 버튼이 아니고 데드크로스는 매도 버튼도 아닙니다. 이평선은 신호 하나가 아니라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한 단계 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이평선은 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는가? 주가가 이평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 반대로 이평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9강, 이평선은 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는가? 이번 구강에서는 실제 차트를 볼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더니 다시 상승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런데 61선 근처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밀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평선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평선이 주가를 물리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21선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61선이 주가를 아래로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날까요? 핵심은 투자자의 평균 매입 가격과 심리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평선은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21선도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매일 오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조정을 받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21선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때 일부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 달 정도의 평균 가격까지 내려왔네. 가격 부담이 조금 줄었네. 다시 매수해볼까?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이평선입니다. 그런데 아무 21선이나 지지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접근하는 것과 21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 5일선이 상승하고 21선이 상승하고 61선도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평선 부근의 움직임을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면 단순히 선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저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는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61선 아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선과 61선 모두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가가 반등합니다. 5일선을 돌파합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1선 부근에서 상승이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자신의 매입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본전이라도 찾자.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평선이 역할을 바꾸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이평선이 나중에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61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61선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거래량과 함께 61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61선 위에서 일정 기간 버팁니다. 이후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1선 아래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이번에는 지지선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강한 지지선이었던 이평선이 무너진 뒤에는 오히려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여기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평선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이평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파의 힘이 약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이후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수급의 힘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과 거래량은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강한 주도주의 눌림목 주도주에선 이평선의 지지가 특히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상승한 뒤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5일선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21선은 여전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1선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면 단순한 하락인지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눌림목과 이동평균선에서 더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선 하나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21선에 닿으면 무조건 반등한다. 61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한다. 121선에서는 반드시 저항을 받는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평선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과 시장 심리를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평선의 방향, 전체 배열, 거래량, 수급, 주가의 위치, 그리고 종목의 추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구강 핵심 정리. 상승하는 이평선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지지선 역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평선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때 저항선 역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평선이 주가를 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10강에선 더욱 중요한 실전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평선이 모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일선, 21선, 61선이 서로 가까워지고 차트가 조용해질 때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10강. 이평선이 모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10강에서는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공부하겠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서로 떨어져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순간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평선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평선이 모이는 이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강하게 하락해도 이평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일정 기간 비슷한 가격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급등도 하지 않고 급락도 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오르내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움직이던 단기 이평선과 천천히 움직이던 장기 이평선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결국 여러 이평선이 비슷한 가격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평선 수렴은 힘겨루기 구간입니다.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것은 최근 주식을 산 사람과 조금 오래전에 주식을 산 사람의 평균 가격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던 힘이 약해지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에서는 주가 변동폭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눌러놓은 것처럼 차트가 조용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평선이 모였다고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렴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을 관찰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수렴 이후에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이평선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5일선이 먼저 위를 향합니다. 10일선이 따라갑니다. 21선도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가가 수렴된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박스권 아래를 이탈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아래로 꺾이고 21선과 61선까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수렴과 정배열의 관계. 강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평선이 뒤엉켜 있습니다. 5일선이 위에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11선과 21선도 서로 교차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평선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 짧은 이동평균선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대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 뒤 수렴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1선은 아래를 향합니다. 121선도 아래를 향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단기 이평선이 평평해집니다. 21선도 평평해집니다. 61선의 하락 기울기도 점점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것만으로 상승 전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했던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 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나고 주가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며 이평선의 방향까지 위로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평선이 모여 있는데 거래량도 계속 줄어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조용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수렴 구간을 위로 돌파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이평선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크게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하락 압력이 커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렴했다고 미리 방향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모였으니까 곧 급등할 거야.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렴 뒤에는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방향도 나오지 않고 다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이 아닙니다. 수렴을 발견하고 그 이후 어느 방향으로 힘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0강 핵심 정리.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기간의 평균 가격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약해지고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 이후 방향, 이평선의 기울기, 거래량의 증가,
정배열 또는 역배열로의 변화, 이것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평선 수렴은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11강에서는 수렴과 반대되는 중요한 현상, 이평선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평선의 간격이 벌어질 때 추세가 강해지는 경우와 오히려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